파트 1. 미국 재정 적자와 민간 달러의 재발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 국채 소화 능력의 한계 속에서 부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달러, 패권이 맞이한 새로운 전선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받아줄 민간과 해외 수요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인데요.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이 국채 경매 미달 사태를 경고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발행사들의 국채 보유량은 글로벌 상위 10위권 국가 수준에 육박하며 국채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적 설계입니다. 발행사들에게 현금과 단기 국채로 100% 담보를 의무하고 시총 100억 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한 연준의 직접 감독을 명시했죠. 이는 민간의 혁신을 빌려 제도적으로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정교한 정책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섹스 특사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달러 연동 민간 토큰을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고 미 국채 수요를 견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두 강자 서클과 테더입니다. 규제 친화적인 서클은 기관 결제망을 확대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역의 시장을 장악한 테더는 준비금 투명성 이슈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미 국채가 자동으로 매수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발행사의 신뢰성은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과거 테더가 뉴욕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준비금 투명성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월별 외부 회계 감사와 준비 자산 분리 보관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 디지털 뱅크런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인적 네트워크 또한 긴밀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 같은 인물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행정부는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삼는 인적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유럽은 미카법을 통해 자체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유로화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도 여전히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입니다. 명확한 규제보다도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파트 2. 왜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CBDC가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CBDC에 강력히 반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결정적 차이는 통제권과 사생활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거래 감시라는 빅브라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제한적이라 정치적 수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결국 사회적 저항을 고려할 때 민간 모델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CBDC와 비트코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CBDC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거시경제관리 도구이지만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에 의해 공급량이 고정된 희소 자산입니다. 둘은 설계부터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력한 달러 CBDC가 출시된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 국민들은 달러 CBDC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고, 이는 제3국 중앙은행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스스로 해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주권은 원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많은 정부가 이를 남용해 저축가치를 훼손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선택하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파트 3. 보편적 질서와 보통법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왜 보편적 질서를 추구하며 달러를 선호하게 되었는지 법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주의 자의적인 판단이 횡행하던 로컬 질서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앙의 보편 규칙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지역 실력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보편 질서인 달러 시스템에 편입되려는 역사적 본능입니다. 즉 디지털 광역 질서로의 이동인 것이죠. 파트 4. 1945년 브레턴 우즈 체제를 살펴봅니다. 케인스와 화이트가 설계한 이 체제는 정책 자율성과 국제 무역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대공황의 비극을 겪은 그들은 단기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고 환율을 안정시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독립적인 경제 정책과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형용 모순은 닉슨 쇼크를 불러왔고, 금, 태환 정지와 변동환율 제로의 전환 속의 규제를 벗어난 역의 자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5. 자본의 탈주, 유로달러의 출현입니다. 미국의 규제권 밖에서 운영되는 역의 달러 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시대 소련과 중국은 자신들의 달러가 미국에 의해 동결될 것을 우려해 유럽으로 자금을 옮겼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은 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며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커졌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제한하자 자본이 런던으로 탈출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바깥에서 발행된 달러 부채라는 점에서 과거의 유로달러와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쏟아져 들어온 오일머니는 유로달러 시장을 폭발시켰습니다. 은행들은 수익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무차별 대출을 실행했고 이는 곧 엄청난 부채 위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파트 6 월가의 오만입니다. 국가는 부도를 내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월가는 대차 대조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남미의 외채는 GDP의 4분의 1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1982년 멕시코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남미 전역의 금융위기로 번졌고 대출을 실행했던 미국 대형 은행들까지 연쇄 도산의 위험에 빠뜨렸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멕시코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때 연준이 통화스와프와 국제연합을 결성해 구제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신뢰를 잃고 이자 지급을 거부한 브라질이나 페루 같은 나라들은 이후 수십 년간 경제마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유로달러를 묵인하다가 결국 달러 패권의 도구로 삼았듯 현재 스테이블 코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외 달러 시장을 블록체인으로 흡수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달러 패권 무기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통화 시스템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꼬여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 매듭을 단번에 자를 수 있는 강력한 칼날입니다. 하지만 그 매듭이 잘릴 때 기존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전략과 새로운 통화 질서의 재편을 날카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추가 시사점입니다. 트럼프 2기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넘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 합니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까지 선점하려는 투트랙 헤게모니 전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금융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BRICS 중심의 탈달러화 블록, 그리고 중립자산인 비트코인이 상호작용하는 다극화 패러다임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격동기를 준비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